20대 제자에게 면담을 하자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비명소리와 함께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이나 기록됐다고 합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교수의 주장을 재판부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사건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학과장까지 맡았던 교수가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지난해 3월하고 10월 달 제자죠. 피해자인 제자한테 면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면담 과정에서 이 제자, 피해자가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가정 형편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도 본인도 좀 그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어떠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 10월 30일 날 이 피해자한테 저녁 식사를 좀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서 뭐 극단적 선택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지금까지는요. 문제가 될 부분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이 교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노래 주점에 제자를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애초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네. 어떻게 교수가 어린 제자를 이게 밀폐된 공간이 있는 노래 주점에 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제자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 노래주점 복도 CCTV에는 심지어 방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끌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한 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가 안주를 주는 척하면서 접촉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유사성폭력을 실제로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틈을 봐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제자,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이 교수는 이 제자를 강압적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는데 자, 공판에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제자의 말에 더 힘을 실어준 부분이 녹취가 공개가 됐다고요. 녹취록 내용을 좀 소개드리기가 좀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 제자가 이상한 낌새가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녹취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게 참 당당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사강간이 시작이 됐고 녹취록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녹취록 안에서 이 여성 제자가 비명을 지르는 게 15번, 싫다라는 이야기가 207번이 나왔고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도 53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제자는 거부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면담을 요청을 교수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제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이거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런 성범죄는 저희들이 분류하기는 이건 사회적 지인에 의한 강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법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강간, 그러니까 피감독자 강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공감을 통해서 공감하는 척하면서 일종의 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공감형 강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 공격자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지금 오자고 했잖아. 라면서 이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 상황 속에서 위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조종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괴로운 상황을 교수에게 믿고 털어놓았던 제자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던 이 가해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교수가 합의를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 여성이 실제로도 힘든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쩌면 교수가 악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교수가 피해 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범행도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녹음이 됐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술에 취해 있었고 나 역시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고 내가 그 증거로 범행 전에 우울증 약 처방을 받은 내역이 있으니 이걸 증거로 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그러니까 피해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를 했던 이유가 일단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네. 범행한 건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게다가 이 피해 여성이 10대 이제 동생을 돌봐야 되는 또 힘든 가정 형편에도 있었고 강간 피해로 병원비도 마련을 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교수의 합의금을 받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부의 이 판단을 이제 잠시 뒤부터 얘기를 할 텐데 보면 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제자의 당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피해자는 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판사님들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해하는 방식이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피해 조사관 같은 경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합의를 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판사님들이. 근데 지금 이 판사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저는 이런 판사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에 대한 상황을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10대 동생을 돌봐야 됐고 여러 가지 병원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사람의 본심은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재판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취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 사건에만 특수한 게 아니라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을 퇴정을 시키고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를 했고 심지어 안정을 해서 이제 해외락센터 직원도 동석을 하기로 했고요. 이런 정도로도 안 될 경우에는 법원 내에서 중개 장치로 원격으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법정에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을 했습니다. 뭐 이례적이라고요. 아주 이례적이죠. 재판이 만약에 선고를 하면서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재판 기일에서 이렇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는데 특히 경찰이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상황이고 다만 수업에만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6월 달에 첫 공판할 때 재판부가 교수가 어떻게 제자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범죄다. 그래서 본보기를 삼아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직권으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한 내용 제대로 내가 녹음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당시에 어떤 녹음을 조작했다든가 이런 정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판결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었다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이런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항상 이런 이런 사건이 나오고 나면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치유라는 게 한 달, 두 달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에 돌아갈 생각도 없다. 이런저런 악몽들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누가 만나서 갑자기 벌어진 일도 아니고 교수와 제자라면 20대 성인이라고 해도 경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부르면 가야 될 것 같고 싫어도 그렇죠. 그냥 몇 번은 응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일수록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이 어린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어떤 보호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졸업 후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냥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네. 대학도 지금 들어갈 생각이고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믿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던 제자에게 믿음을 저버린 교수의 악행입니다. 이런 또 비슷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엄격하게 법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입니다.